이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수사하라 하고 권고한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였는데요. 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인 수사 외압 의혹, 바로 이 부분도 또 재수사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죠. 예, 과거 조사단의 그 실무조사단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과거의 행태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이제 드러났다는 점이죠. 이게 뭐 김 전 차관 지금 재수사가 이렇게 앞당겨진 것이 앞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새벽 출국 시도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적 때문에 김정하십니까? 또 안조사연에 왜 불응하시나요? 출국하시는 거였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뭐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 출국을 하려다가 바로 걸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돌피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왕복 티켓을 끊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항공사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 항공사 출신입니다. 항공사 출신. 예. 안 그렇게 생겼는데요. 안 그렇게 생겼어요? 네. 어느 나라에 갈 때는 잘생기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왕복 티켓을 꼭 갖고 있어야 입국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복 티켓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 나는 뭐 도저히 의사가 없다, 이거는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말레이시아 티켓을 끊으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전선에 접속해서 출국 금지가 되는지 확인한 것, 그리고 밤 12시에 탑승 직전이었다는 점, 이런 걸로 봐서는 도피의 의심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긴급성에 있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좀 법적 얘기로 변소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다 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색하면 이렇게 긴급 도피 형식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이거 굉장히 긴급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과거 사유에서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미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출국 직전에 딱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담당 검사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황교안 대표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사위원장이셨죠? 맞습니다.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진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턱덤소리라는 강한 부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학의 차관 전 차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저도 재판을 재판장을 해봤습니다만 강한 부정을 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김학의 차관이 사퇴한 뒤에 그 문제가 터져서 그 뒤로 이제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특정한 보고서를 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일정 파일, 일정 캘린더에 딱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그 일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다른 분이 또 있어요. 법무부 기조실장인가?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느냐는 게 사실은 본이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이전에 임명하기 전에 그 지금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건 사실은 가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왔던 거를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은 3월 11일에 임명이 됐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정에 따르면 12일 날 국립묘지 다녀오고 이제 보고받고 그랬겠죠. 네. 그다음에 13일 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러 갔다가 잠깐 그 방을 들른 거죠. 법사위원장 방에. 예. 그리고 그 직전에 내정 발표가 났고 15일 날 임명을 한 거예요. 차관을.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본인도 지금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의 모든 전모를 그때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발이 바쁘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이나 차관 임명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나 있는 일이에요. 냉정히 보면 청와대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겠죠. 이 사람 문제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임명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도 지금 이틀 지나 손발이 바쁠 때예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지나야 이제 일이 잡히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장관이건 수석이건.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 뭐 그 법사위 열렸을 때든가 그런 정도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거기에 관여했다면 모르지만 이 말하자면 초기에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마치 정국의 어떤 쟁점처럼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다. 그런 말은 제가 지적할 수 있다는 네, 뭐 거죠. 충분히 일부분은 일리가 있고요. 또 일부분은 좀 견해가 다른데 아마도 이제 황교안 장관 자체가 아마 차관의 그 어떤 그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것에 조치를 취할 장관이 차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입장이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증에 관한 문제는 아마 장관의 영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알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차, 2차 2013년도 11월 달 그리고 2차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무혐의에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 번 다 황교안 팀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7월 달에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7월 달 한 달 뒤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무혐의가 됐는데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서가 점점 그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몰랐던 거와 알았던 거의 차이는 저는 꽤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 불거져 나오게 된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문득 드는 조금 좀 뚱딴지 같긴 한데요. 이 CD가 어떻게 새 나갔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한국당에서 지금 CD 입수 경위를 밝혀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찰 고위직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다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비난 가능성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사이에 그 사건을 둘러서 갈등이 꽤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마하려고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의 고위직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북해서 문제 삼아달라 이런 취지로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를 갖다 덮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의 역할들을 갖다 묻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이거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알았지만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아예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상 보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학의 이분이 원래 그전에 뭐였냐면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다가 후보였죠. 후보였는데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검증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차관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볼 때 우리가 알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할까? 이것도 뭐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어쨌건 조응천 민정비서관을 포함해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그 비서관이 일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느냐 확인했더니 내사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임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내사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도 뒤통수 맞았다 그리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줄기예요. 또 공직 검증을 담당하는 조응천 비서관을 이번에 제외시킨 거. 그다음에 당시 어쨌든 총 수사 책임자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외된 이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혐의가 없고 그다음에 대상이 아니다 하고 털어주면 되는 거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금을 딱 꺼놓고 이 사람들은 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전부 하필 또 여권 근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가 한번 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쟁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석급 인사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석급 인사가 질책을 했다. 왜 함부로 수사하느냐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은 아니에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를 검증을 할 때 대체로 적합 또는 부담 또는 다소부담 이런 분류를 합니다. 다소부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경우인데 조응천 의원은 아직 정확하게 표현 안 합니다만 검증 보고서를 분명히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증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 적합이 아니라면 전 조응천 의원은 저는 클리어 된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조응천 의원이 직접 그 당시 비서관으로서 경찰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는 비서관의 직책상 저도 뭐 민정비서관을 했으니까요.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 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수석이 결정할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인데 사실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일찍부터 진행이 됐어요. 치밀하게. 그러다가 9월 달에 모 신문에 터졌고 바로 한 20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수사는 아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만둔 지 한 2달 뒤인 11월 10며칠에 이게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랬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여기에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는 본인 알죠? 얼마나 그게 엄청난 사태였다는 거를. 제가 봐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논리적이에요. 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한 오해를 불필요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 면죄부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 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서 저는 별로 이렇게 세련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진술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다 같이 통으로 해서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라고 넘기면 과거사위원회는 그냥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통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최동욱 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조응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온 게 없는데 또 넣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필요하다면 부르겠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아니 다르지. 근데 여기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첩을 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할 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동영상에 돌고 그게 그냥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고 검찰총장 임명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못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거 사실 이거 나오면 그냥 다 낙마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낙마를 못 시켰을까? 민정수석부터 인사수석부터 아니면 검찰 등등등등 이거 설명해 주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뜻 그럼 대통령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럼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추론과 뭐 이런 걸 갖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박관철 씨가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이제 그 증언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윤중천 씨도 그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에 지금 최순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박관철 경정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복수의 이 사람으로서 이게 나왔고 진술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구를 맞춰봐도 여기 딱 최순실이 있어야지
이 모든 이 혐의가 설명이 된다는 뭐 거죠. 최순실을 합리적으로. 가봐라 아무 이거 없지만 우리가 뭐 보도 나온 거 전문을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어쨌건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곽상도 그다음에 이중희 뭐 이런 분들만 딱 집어서 하고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꼭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 구속영장 청구 전에 가이드라인 주는 것 같은 그런 부주의하고 경솔한 발언한 거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상이라면 그냥 재수사 넘기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조사해서 털 사람 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백도로 돌아갑니까? 또 왜 백도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이거. 자, 그래서 끝까지 같은 맥락이다.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